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 등 대북정책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현장 모습 보시죠. 이 뜻깊은 민주평통 출범회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또 한편으로 그 이름에 담긴 무게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는 분단 80년, 정전협정 체결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한 데 이어 김대중 정부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합의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14선언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남북이 대화와 협력에 나설 때 우리 국민의 삶은 안정되고 나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해졌지만 남북이 대결과 갈등으로 치달을 때 국민의 삶은 불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민주주의는 위협받았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 상황과 분단 체제는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습니다. 일부 정치 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왜곡했습니다.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자국 중심주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경쟁하면서도 한편으로 협력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격하게 부딪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에서 대화하고 협력합니다. 그런데 유독 남과 북만은 대화와 협력 없이 끊임없이 서로 적대하고 갈등합니다. 남북 대화는 유례 없이 장기간 중단되어 있고 북측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남북 간 긴급히 소통할 일이 있어도 연락 채널마저 모두 단절되어 있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대화와 협력이 단절되어 있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해 나가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낼 수 있다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자 번영의 동력입니다.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바로 실용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자 가장 확실한 안보 맞습니까?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무려 7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잠시 전쟁을 멈춘 것일 뿐 아직 평화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불안정한 평화는 불안한 미래를 잉태합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는 평화를 공고히 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각종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입니까?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쓸 것입니다. 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이 대통령 연설 듣고 오셨습니다. 네, 끝나지 않은 전쟁과 분단 체제는 정치 발전을 저해한다며 일부 세력이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한 시도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온전한 평화 정착,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평통 출범회의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두고 특검과 추 의원 측 입장이 상반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심사 진행되고 있죠. 네, 3, 40분 전쯤인 오후 3시부터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추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 없이 짧은 입장만 남겼고 이후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며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국회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두고 특검과 추 의원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 외 6명의 검사가 구속심사에 참여했고 741쪽 의견서와 304장 분량 PPT도 준비를 했습니다. 신문을 마치면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계엄 선포 1년인 내일 새벽 나올 전망입니다. 네, 이번 구속심사의 쟁점들도 알아보죠. 특검은 어떤 부분을 강조할까요? 네,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국회가 군에 의해 짓밟힌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인 추 의원이 국민을 위한 역할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부각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은 걸 보면 추 의원이 구속되지 않을 경우 진술 오염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될 전망입니다.
다만 다른 의원들이 추 의원과 해제 표결 방해를 공모했다는 부분은 현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확장될 것 같진 않다고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소속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후 본회의 시각을 앞당기니 이를 전파해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표결을 방해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추 의원은 특검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원내대표로서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꿰맞춰 구속영장을 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을 땐 계엄 선포를 미리 못 알려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만 했고 이 통화 직후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하며 의총 장소를 예결위 회의장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이걸 국회 출입방해 목적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소속 의원 누구에게도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 의원은 법정 최후 진술을 통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우정훈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중앙지법에서 배웅했고 의원 전원 명의로 기각 탄원서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첨예한 대립 속에도 여야는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는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실질심사 시작이 됐습니다. 여야 분위기 극명하게 다르죠? 네, 추경호 의원의 구속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국민의힘. 막판 여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영장심사 시작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 규탄 대회를 열고 영장 기각을 촉구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입니다. 오늘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인 추경호, 구속된 권성동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105명 전원 명의로 추 의원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대우가 지켜질지는 물음표입니다. 오늘은 일단 뭉쳤지만 당 안팎에서는 계엄 1년을 앞두고 친한계 등을 중심으로 독자적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추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진술도 확보한 만큼 법원이 반드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민주당은 한층 맹렬하게 내란 정당을 주장하며 해산 공세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의 비판 수위를 높여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법원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입니다. 오늘 오전 영장이 기각돼도 죄를 씻을 수는 없다고 강조한 것도 사법부의 책임을 돌릴 포석을 간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편 여당은 불법 계엄 대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치 프레임을 띄우며 계엄 1년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12월 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구상을 밝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네, 오전에는 예산안 합의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법정 시한 당일에 극적인 타결을 봤다고요? 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전 9시쯤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총 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쪽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4.3조 원 정도를 감액하는 대신 그만큼 증액해서 총액을 맞추기로 한 겁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국민성장 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기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그리고 국가장학금과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입장차가 첨예하던 여야는 수차례 반복된 지도부 회동과 새벽까지 이어진 예결위 간사 사이 조율 등을 통해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점을 찾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합의를 마친 뒤에 민주당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성과를 부각했고요. 국민의힘은 100% 만족하진 않지만 증액을 일단 막았고 또 방만 편성을 어느 정도 손봤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회는 지금 시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마치는 대로 예산안을 넘길 계획입니다. 자정안에 처리가 할 경우에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가 법제화된 뒤에 시한이 지켜진 해는 현재까지는 도입 원년인 2014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두 차례뿐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야 한다면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네, 우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국민 집단지성이 빚어낸 피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거쳐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 삶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구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듭지은 한미 관세 협상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미국 승인, 그리고 민생경제 안정세 회복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비상계엄 극복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언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처벌을 염두에 둔 발언도 했는데요. 군사 쿠데타 등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내란청산 시민 대행진 행사에도 참여하기로 했는데 비상계엄 책임자와 가담자 단죄를 강조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에게 표창 등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대통령도 쿠팡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죠? 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국민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 사건 발생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고객정보 탈취 시도가 있었던 만큼 쿠팡이 이를 뒤늦게 인지한 걸 질타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어제 해당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 대통령이 여기에 힘을 실은 걸로 보입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의 중과실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돼야만 물릴 수 있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만큼 관련 법 개정은 물론 피해자 보상 등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천만 명이 넘는 쿠팡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정부가 쿠팡 내부망에 접근 가능한 인증키가 범행에 악용됐다고 밝혔는데 경찰도 이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영 기자, 경찰의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정보를 유출한 피의자가 누군지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쿠팡을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퇴사한 뒤에도 이 직원에게 발급된 액세스 토큰의 서명키가 폐기되지 않으면서 대규모 정보 유출이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명 과기부 2차관은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 접속에 필요한 서명키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서명키가 실제로 범행에 활용되는지 여부와 함께 평소 쿠팡의 토큰 서명키 관리 실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액세스 토큰 서명키는 쿠팡 서버 내부 정보에 접근 권한을 주는 증명서를 만드는 비밀 암호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쿠팡 측 고소장을 접수해 유출 경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은 쿠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는데 양이 방대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범행에 쓰인 IP를 추적하고 일부 고객들과 쿠팡 고객센터가 각각 받은 협박 메일도 누가 보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는 겁니까? 네, 일단 현재까지 경찰이 접수한 2차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앞서 YTN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듯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상황들은 있었는데요. 한 피해자는 유출 통지를 받고 이틀 만에 쿠팡 공식 이벤트라면서 유튜브 시청 등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지만 고객센터에 확인하니 가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가 처음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6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유출 피해 고객이 4,500명 정도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3,370만 개 계정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이메일, 주문 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만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어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다크웹상에 유통된 정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관련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예방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네, 증시와 환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1.9% 올라서 3,994.93에 종료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65% 오른 928.42에 장을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은 3시 반 기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5원 내린 1,468.4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른 상태로 장을 마감해서 코스피는 3,994.93, 코스닥은 928.42의 장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4% 오르며 석 달째 2%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기상 악화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11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9월 2.1%, 10월 2.4%에 이어 석 달째 2%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유류가 5.9% 뛰면서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체 물가를 0.23%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경유는 10.4%, 휘발유는 5.3%가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하락했지만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고 고환율 요인까지 반영되면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류는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농축수산물 물가도 5.6% 뛰며 전체 물가를 0.42%포인트 올렸습니다. 쌀이 18.6%, 귤은 26.5% 상승했습니다. 갈치와 고등어도 환율 영향으로 수입산 가격이 오르며 10%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석유류와 수입 농축수산물이 환율 상승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보인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2.9% 상승해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먹거리와 석유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별 가격과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변동 요인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품목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을 다시 국내로 들여와 제3국으로 반송할 것처럼 꾸며놓고 몰래 빼돌린 일당이 세관 당국에 잡혔습니다. 이른바 영밀수를 통해 회피하려던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이 무려 61억 원에 달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야심한 시각, 대형 트럭이 부산항으로 들어온 담배 상자를 싣고 인천의 한 창고로 향합니다. 상자들을 잇따라 옮기는 등 모종의 작업이 한창 진행됩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쳐 상자를 뜯었는데 담배가 아닌 웬 생수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른바 담배 영밀수 현장입니다. 이들은 수출된 국산 담배를 다시 국내로 들여와 또 다른 나라로 반송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신고한 뒤 주말 야간 시간대에 보세운송 차량을 창고로 이동시켜 담배를 빼돌렸습니다. 이후 같은 크기의 상자에 생수와 신문지 등을 넣고 중량을 맞춰 정상 반송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반송한 물은 해외로 다시 나가는 물건이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담배를 사실상 무관세로 되가져온 셈입니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수입했을 때 내야 할 세금과 부담금 등은 모두 61억 원.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서울 소재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 생활까지 누렸습니다. 밀수한 담배 판매 자금을 가족 등 타인 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밀수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명품 구매는 물론 당국은 이들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마쳤으며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고발하고 나머지 공범들은 불구속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계엄 선포 후 해제되기까지의 6시간은 우리 정치 지형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됐습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 이후 특검 수사를 사이에 둔 여야 대치까지 1년 사이 숨가쁘게 돌아간 전국 시계를 박광열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은 3시간 만에 통과됐지만 전국 경랑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즉각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여당 일각의 질서 있는 퇴진 요구를 거부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두 자릿수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에 계엄 11일 만에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탄핵안 가결에서 선고까지 111일, 그 사이에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충수는 계속됐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구치소를 나서며 환한 미소를 띠고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에서 계엄으로 국민과 국가에 혼란을 끼친 데 대한 반성과 사죄의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슨 무죄 판결이 난 거 아니잖아요. 주먹 쥐고 저럴 때 혹시 어퍼컷을 할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길어지는 헌재 논의는 여러 해석을 낳았지만 결과는 8대0,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대선 전국이 펼쳐졌습니다. 역시 화두는 계엄과 탄핵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탄핵 반대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한덕수 전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먹튀 논란으로 잡음도 커졌습니다.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단일화 약속을 20몇 차례 하셨습니다. 본격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기도 전 사실상 승패가 갈렸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정권 교체 이후 특검의 칼날은 국민의힘을 정조준했습니다.
통일교 입당 의혹 관련 당사 압수수색, 여기에 계엄의 밤 행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사와 국회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던 판단을 두고 내란 동조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의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은 없습니다. 정치 보복의 장, 야당 탄압의 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내란 척결 압박 수위를 더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 내란몰이라는 반박 이상의 대응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계엄의 밤 6시간의 나비 효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내일이면 12.3 비상계엄 당시의 밤이 1년을 맞이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역사의 어두운 면을 기억하자며 다크투어도 진행하는데요. 지금 이 시각 우원식 국회의장 연결해서 1년 전 그날의 기억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네. 의장님께서는 소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떠올리는 그날의 기억 어떻습니까? 정말 황당했죠. 2024년 12월 세계에서도 민주주의가 꽃피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뇨.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닌가 그렇게 처음엔 생각했는데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5.18 그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민주주의의 침탈 이게 기억이 났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6개월 동안 대통령이 완전히 국회를 무시했던 그런 그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근데 6개월이나 준비했는데 굉장히 위험하겠네. 그렇기 때문에 꼭 국회로 가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되겠다. 예. 그 마음만 가지고 국회로 들어왔던 그날 밤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네, 정말 가짜 뉴스 같았던 기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계적으로 실시간 중계된 최초의 계엄이었고요. 그 해제되는 과정과 또 국회 네. 바깥에서 우리 시민들이 온몸을 던진 상황도 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은 네. 정말 기억에 남는다. 한 장면을 꼽으신다면요? 한 장면을 꼽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회 앞에서 지켜주는 그 모습도 잊을 수가 없고 또 저도 이 국회의장이 돼서 국회 담을 넘는 장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빠른 속도로 국회로 모여서 1시가 돼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할 때 그런 장면들을 다 잊을 수가 없는데 그중에 딱 한 장면을 뽑으라고 하면 역시 비상계엄 해제하는 그 순간 그 방망이 치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예, 의장님 담 넘는 장면, 그 사진 한 컷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신데요.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서 내일부터 다크투어를 진행하는데 도슨트로 직접 해설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제안하신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 행사 자문관인 탁현민 씨가 기억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그런 아이디어도 줘서 기억을 하려면 그날 비상계엄 있었던 계엄군이 침탈해왔던 과정, 또 이 계엄군과 맞서서 국회의 국회의원들 또 보좌진 그리고 국회 직원들이 맞짱 뜨던 그런 장소들, 그런 어둡고 힘들지만 그날 민주주의를 해치려고 했던 그 기억들을 살려내므로 해서 빛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것을 다시 기억해내기 위해서 다크투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걸 첫 190명을 할 건데 190명은 비상계엄 해제할 때 들어왔던 국회의원 숫자가 190이잖아요. 예. 그래서 190명의 국민을 모셔서 그래서 그걸 몇 번으로 나눠서 그 현장을 설명하는 그런 도슨트 투어를 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설명하는 걸로 했고요. 예, 시민 190명이 함께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예약창이 열리자마자 2분 만에 마감이 됐다고요? 이른바 2분 컷이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세요? 네. 그 국회에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또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국민 관심이 그렇게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상계엄 과정 내내 사실은 비상계엄으로부터 우리 민주주의 회복하는 과정에 국민들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광화문에서, 국회 앞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국민들이 정말 절박하게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장면들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처음 출발인 비상계엄을 하는 그 피해의 현장, 그것을 국민들이 12월 3일 날 꼭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190분만 모시게 돼서 참 죄송스러운데, 이거 신청 받자마자 끝났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 국회에서도 고민을 해서 민주주의 교육 과정에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일상화시키고 정상화, 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할 수 있을지 그 방법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2분 만에 마감이 돼서 저도 예약을 못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당시 상황과 에피소드를 담은 책도 발간하셨다고 들었어요. 제목이 넘고 넘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건 뭐 저 개인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지난 비상계엄에서부터 그 중요한 순간에 대한 국민 보고서 같은 형식으로 책을 썼는데, 그 한 장면 한 장면에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게 됐던 이유,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 그리고 국회에서 함께했던 우리 주변의 우리 참모들 아주 영웅적으로 노력했던, 그리고 또 시민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담아서 보고서를 낸 거고요. 에피소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처음에 국회에 들어와서 계엄법에 의하면 이 계엄한 쪽에서 계엄을 지체 없이 국회로 통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통보가 안 왔어요. 통보가 안 오면 사실은 국회로서는 안건이 없는 겁니다. 통보가 와야 그것을 안건으로 삼아서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게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데, 근데 이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안건이 없는 상태에서 본회의를 어떻게 소집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논란이 됐던 건데,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 논란을 하다가 한쪽에서는 본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 안건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한쪽에서 무슨 소리냐,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공표했고 계엄군이 국회로 쳐들어와서 민주주의를 침탈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논란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본회의장 안에서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의사정리권을 가지고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이것을 2시간이 다 되도록 아직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통보한 계엄한 쪽의 귀책 사유다, 그러니 우리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하면서 절차를 시작한 부분,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2차 비상계엄을 고민하면서 만약에 2차 비상계엄이 돼서 진짜 침탈해서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는 조호섭 우리 비서실장이 안가를 2군데 준비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호섭 비서실장이 제가 입었던 그 코트, 그거를 입고 제 차를 타고 나가고, 저는 조호섭 비서실장의 차를 타고 나가서 안가에 숨는 그런 계획까지 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그 책에다가 그렇게 보고를 해놨습니다. 예, 의장님의 책 넘고 넘어 읽어보면 그동안 기사화되지 않은 내용이나 또 의장님이 공개하지 않으신 그 에피소드들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책 표지를 보니까요. 네. 그 당시에 국회 담을 넘던 그 사진을 선정하셨더라고요. 그 다크 투어에 가면은 우리도 그런 체험하는 순서도 있는 건가요? 글쎄, 체험까지는 어쩔지 모르겠고요.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세웠고, 정문이 다크투어의 출발인데 거기 제가 담 넘은 것도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정문으로 넘어온 국회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넘고 넘어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의 담을 넘고 그래서 해제를 했고, 또 앞으로도 민주주의가 부닥치는 벽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담을 넘듯이 그 민주주의의 벽을 넘어가자, 이런 뜻을 담아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이른바 월담하는 그 순간 정말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3특검 가운데 최상병 특검만 공식 마무리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3대 특검도 국민들 걱정과 분노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어떤 시간 또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요? 이렇게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일련의 민주주의 침탈 과정,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번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해서 그 이후에 사회의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번 이 사태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조사를 하고 빠짐없이 아주 그 진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거기에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제대로 지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조사가 돼야 될 텐데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만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고 또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그런 일이 잘 진행되는지를 지켜보고 거기에 맞게 필요한 일들을 더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특검 국면이 마무리되면 이제 개헌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꾸준히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 오셨잖아요. 개헌 국민투표를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다만 의장님께서는 개헌을 휴대폰 업그레이드 하듯이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네네. 그동안 개헌이 38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헌의 필요성은 너무나 필요한 게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보면 헌법 77조에 계엄의 요건도 있고 계엄 해제 절차에 관해서 정해져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비상계엄을 국회에서 승인하게 해야 됩니다. 승인권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비상계엄을 한 사람들이 국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국회에다가 안건도 제출하고 할 텐데 승인권이 없이 해제권만 있으니까 국회가 못 열리게 국회의장 체포하는 쪽으로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걸 확실히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를 한 중요한 이유는 12.12 군사 쿠데타, 5.18 때 그 많은 희생과 또 결과적으로는 책임자 처벌된 그 역사를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자고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반드시 헌법 전문에다가도 5.18이나 부마민주항쟁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계엄을 하자고 하면 너무 오랫동안 못했기 때문에 모든 개헌 요소들이 다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반대에도 많이 부닥치고 그래서 개헌이 결국 안 되는데 이번만큼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만큼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 단계적으로 하자. 단계적 개헌을 하자는 게 제 주장이고 개헌을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 개헌을 풀어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하자. 핸드폰 업그레이드 하듯이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일은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개헌 절차도 만들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핸드폰 업그레이드 하듯이 단계별로 해야 하는 그 개헌. 그런데 개헌 논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국회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22대 국회에 특히 정치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여야의 극한 대치, 저희도 그런 모습만 많이 보도해드린 것 같아 좀 죄송한데 이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세상에는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결절점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다 모아졌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지금 여야 모두가 다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 가는데 좀 더 안정되게 그리고 국민들 편안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과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비상계엄 일주기를 다가오면서 비상계엄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를 가지고 안에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판결 이후에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장도 좀 더 국회가 대화 타협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국면을 만들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개헌이나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고충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임기가 내년 5월까지신데요. 임기를 마치시고 다음 스텝, 이제 정치인 우원식으로서의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중립 이야기 하셔서 그런데 저한테 중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분명하게 드리면, 저는 무소속입니다. 그래서 여도 야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 편이고, 국회가 해야 될, 국회의원 선서가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 그거는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국회에서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은 그런 민주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태도는 분명하게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그것이 정리되고 나머지 임기 동안에는 민주주의 개헌, 그리고 모처럼 만에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 얻고 있는데, 정말 일 잘하는 국회를 위해서 국회 개혁을 좀 더 마무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회 개혁을 위한 그런 TF팀도 만들어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조만간에 내놓고 국회에서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당도 야당도 아닌 국민의 편인 정치인 우원식의 다음 스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내란 특검과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압수수색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김건희 특검은 오전 10시 20분쯤부터 서울 고등검찰청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도 마찬가지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자료 확보를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내란특검 수사로 드러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 사이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계엄 동기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내란특검과 달리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네, 특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네, 특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 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에 대해서 석 달 만에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력 교사와 배임증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앞서 특검은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 모빌리티가 대기업의 특혜성 투자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수사 도중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서 지난 8월 조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이런 가운데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과장급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김건희 씨 재판은 결심이 예정돼 있었는데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원래 내일은 김건희 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이 결심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최후 변론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는데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모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냈는데 김 씨 측에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이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판기일이 한 차례 이상 더 잡힐 수 있습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도이치모터스 등과 관련한 메시지를 김 씨와 수차례 주고받아서 재판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의 정치온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영장 창작. 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는 창작된 영장이라고 비판했는데 오늘 심사 출석 장면 보고 오시죠.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을... 저 계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권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혐의는 사실 개인 비리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용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기각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계엄 해제는 다음 날.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의원님을 노려봤다. 그때 같이 노려봤어요. 의원이 먼저 노려봐서 노려보신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매우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이론의 여지 없이 기각될 사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 이런 사람들은 이번 정부의 감사원장을 노리는 거죠. 네. 그런 거 노리면서 그래도 한번 칼춤 한번 쳐봐 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지 않습니까? 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오류고요. 예. 그게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의 법적인 요건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지금 진행 중인데 법원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표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심경이 어떨까요?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 당시에 자신이 했던 행동도 본인이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고 지금 현재 처한 당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굉장히 복잡하고 착잡한 심정 아닐까 생각되고 얼굴 표정에서도 그런 게 드러납니다. 좀 긴장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드러난 상황을 보면 특검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 말고도 좀 일부 있는 것 같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투표를 사실상 방해받았다는 이런 뉘앙스의 진술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투표 방해 행위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만약의 경우 아직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통령 당시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영현 국방부 장관하고 계엄과 관련돼서 사전에 수기했거나 또는 일정 정도 협조를 요청받았는 특히 국민의힘이 표결 절차에 불참해서 표결을 불성립시키는 그런 협조와 관련돼서 일정 정도 요청이 있었는지 등등이 아마 핵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영장이 기각이 되느냐 또는 인용이 되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특히나 잘못된 행동은 몇 차례 왔다 갔다 해서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가 제대로 표결에 참여를 못했다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 본인도 그 당시에 원내대표실에 있었어요. 몇몇 의원들 원내대표 의원들하고 그 의원들조차 대여섯 명 있었는데 본인과 그 대여섯 명이라도 참여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불참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추경호 의원이 사법적 책임 이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고 국민께 사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면죄부가 아니다 이 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 드러난 건 계엄 선포 이후 1시간 반 동안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바꿨다 이 부분인데 오늘 지금 영장심사에서 어느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계엄 해제 의결 표결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걸 조직적으로 그걸 갖다 방해했다. 이런 이제 특검의 이제 기소 요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금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권성동 의원을 빼고는 전원이 이 계엄 해제 의결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그런 사실하에 탄원서를 갖다 제출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당법에 의해서 집권당 원내 사령탑으로서 그날 이제 그 상황이 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오펜이 급작스러운 일이라서 아무런 상황을 판단할 계열도 없이 우왕좌왕한 부분은 있지만 그걸 우왕좌왕한 그 부분 가지고 이걸 갖다 계엄 이런 사람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사전에 이걸 모의하고 그렇게 공조하고 그런 공범으로서 뭐 그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이거 특검의 주장은 저는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아마 치러보면 알겠지만은 이 영장은 절대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일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을 예상하셨는데요. 추경호 의원 구속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정치특검이 신청한 영장은 삼류 공상소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내의 관시법에 불과한 허위입니다. 추경호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국민이 될 것입니다. 의원 전원 명의로 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냈습니다. 다만 추 의원 구속에 반대하는 이 단일 대오와는 별개로 계엄 1년인 내일 대국민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를 낼 건지를 놓고는 여전히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과를 해봤자 국민들에게 어떤 최소한의 다가섬이 있겠느냐. 과거에 무슨 박근혜 대통령도 천막 당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회초리 맞는 퍼포먼스라도 하고 그런 때가 오겠죠. 하지만 당내 소장파들은 사과는 국민들이 받아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진도 걸려 있지 않아요. 네. 그분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겠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뭡니까? 그렇게 잘못한 것들을 감싸고 돌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법원 앞 규탄대회, 민주당 졸개, 저열하게 짓는다 이런 강도 높은 표현들이 등장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 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따로 대국민 사과 메시지 안 낼 거라는 걸까요? 글쎄요, 뭐 어떤 입장을 낼지 모르겠지만 입장을 설사 내더라도 그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자체가 굉장히 내적 혼란에 빠져 있고 뭐라 할까요? 지금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들 지금 불일치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비상계엄 행위와 그다음에 탄핵은 1년에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애써 분리하면서 자꾸 이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뭐 극단적인 하나의 사례를 들면 우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면허 취소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중대한 행위를 했죠. 어쨌든 그 비상계엄을 했든 음주운전에 해당한 그 이상의 행위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갖고 파면을 당한 겁니다. 근데 비상계엄은 잘못했는데 탄핵은 찬성할 수 없다. 이러면서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에 빠져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탄핵이 잘못됐으니까 비상계엄도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기회에 시간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1주년 되는 시점에 이 사건과 관련된 국민의힘이 선을 긋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면 저는 굉장히 두고두고
국민의힘이 이 굴레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어제 나경원 의원은 추경호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사과의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반면에 이제 소장파 의원들은 따로 별도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 그 규모가 20명 정도 원내 교섭단체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또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또 정치적 어떤 그런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그런 정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13 비상계엄은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정치적 판단이었어요. 그 오판이 결국은 이 보수 우파 진영에는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아픈 상처를 갖다 줬죠.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집권 세력으로서 끊임없이 당을 변화 쇄신시켜 나가면서 국민들 이제 제1야당이 된 만큼 국민의 신뢰를 등에 업고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또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을 갖다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내란 전담부를 재판부를 설치하고 다시 이제 오늘은 또 특검을 또 연장해서 종합 특검을 만든다고 해서 특검. 그렇게 해서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이 내란 세력 척결 이 프레임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론은 이 보수 우파 진영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도 완전히 완패를 통해서 그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절대 권력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큰 성을 쌓는 그런 의미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계엄 1주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는 실종되고 여전히 반목과 대립 갈등 속에서 거대 입법 권력의 독단과 전횡은 이루어지고 있고 당시 장관을 비롯한 감사원장 검사 이런 탄핵 남발 그것만 지금 없어진 상태지만은 여전히 지금 이제 민주당 중심의 사법부 검찰개혁 이런 모든 부분이 일방통행식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만일 오늘 밤에도 영장전담 판사가 이걸 갖다가 인용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또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이제 너네들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다양한 어떤 판단이 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우든 민주당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바라보는 제1야당의 정치는 끊임없이 작년 13 비상계엄에 대한 냉철한 우리들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자력 노력과 우리의 성찰, 그 잘못에 대한 올곧이 책임을 지는 그런 집권 세력으로서의 변화된 모습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예, 내일은 계엄 1년이자 지방선거를 6개월 남긴 시점이기도 한데요. 다음 키워드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후원자 김모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인데요. 오 시장은 선거를 앞둔 오세훈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식의 무책임한 기소를 해놓고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이런 정치적인 기소에 의해서 손해를 본 그 정치인은 그 손실을 어디에서 만회해야 됩니까? 오세훈 죽이기에 저는 결코 영향받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자의 피선거권 자격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번 기소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다만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는 예외로 보고 있어서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입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짓말 오세훈 서울시장 자격 없습니다. 대납 오세훈, 오리발 오세훈, 거짓말 오세훈 서울시장 자격 없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아마 지금까지 여권이 이만큼 여기 팝콘을 만들어 놓은 거에 비해 가지고 그 재판의 1심 결과가 이상할 수도 있다. 아 민주당이 이걸 갖고 진짜 옥수수를 털어가지고 팝콘을 만들어 놨구나 지금. 팝콘도 이 옥수수 하나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네, 오 시장은 오세훈 죽이기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는데요.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시는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 시장이 수사받고 있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어제 재판이 넘겨진 것 자체가 서울시장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 오래전에 예상됐던 일이어서요. 대체로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의혹,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돼서 제일 많은 예측이
기소는 대대 불구속 기소가 될 것이라는 게 예측이었고 결과는 예상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뭐 그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의 오랫동안 정치적 후원자고 후원회장도 했던 김모 씨가 한 3,300만 원의 그 대납, 그러니까 그 비용을,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건데 사실은 왜 대납했는지가 석연치 않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제 오세훈 시장 핸드폰을 검색했던 결과 6차례에 걸쳐서 관련된 선거 결과가 카톡으로 전달됐다. 이건 확인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나중에 가면 증거와 증언에 따른 그 재판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봐서는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시장 후보로, 그러니까 물론 내부 경선을 해야겠지만 경선에 출마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어 보여요. 불구속 상태고 아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몇 안 되는 단체장이기 때문에 후보이기 때문에 당원 당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마 그 후보로 낼 가능성이 있고 다만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그 판단하시겠죠. 오세훈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서울 행정에 대한 평가가 1차적인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는 결국 오 시장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서울시장 선거가 재선을 거를 치러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어떻게 영향을 줄까 생각하는데 그러나 본질적인 건 이거는 좀 부차적이라고 봅니다. 본질적인 건 역시 서울시 행정에 대한 오 시장의 어떤 능력과 성과가 더 본질적인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피선거권 박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당대표가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하면 예외라는 조항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키는 장동혁 대표가 준 건가요? 장동혁 대표와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비록 기소는 됐지만은 이게 이제 어제 오세훈 시장의 입장대로 민주당 하명에 따라서 정해진 기소를 갖다 특검이 한 것이다. 과연 특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특검이 기소를 한 것이냐. 누가 이렇게 내년 6.3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유력한 서울시장 국민의힘 제1야당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이 기소하는 것은 그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특검의 정치적 고도의 판단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그냥 그 명태균 씨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서 증거도 실체도 없이 공소 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뭐 그 이유를 갖다 조각조각 깨 맞추는 그런 식의 이 특검의 기소 방식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월 8일 날도 명태균 씨가 대질신문까지 특검에 요청해서 이루어졌고 본인이 자진해서 10년 동 넘게 동안 이 사용했던 그 핸드폰 8대를 이렇게 이미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렌식을 해서 그 내용을 봐라. 과연 명태균 씨와 이렇게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걸 거기에 대한 답례나 또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냐고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범죄 사실 없도 그 내용을 8대 핸드폰 제출한 포렌식 내용만 보더라도 그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오세훈 시장을 특검에서 기소한 이유는 오로지 내년 6.3 선거에서 벌써 당내적으로 국민의힘 당내적으로 분열과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연히 그 이득은 민주당 후보들이 얻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홍준표 전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을 때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 특단의 판단이 있었고 패스트트랙 사건이 뭐 수사부터 재판까지 6년이 있었지만은 어떠한 뭐 피선거권 박탈의 불이익이 없었거든요. 다 정치 보복적이고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 국민의힘이 상당히 그 후보의 경쟁력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경우든 오세훈 시장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이다. 오세훈 시장 기소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내부의 서울시장 후보군들도 좀 심경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대준 대표님 계속 이런 식으로 박재준 대표가 경찰 핑계 대면서 답변 안 하시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여야 간사 합의로 저희가 청문회 날짜를 잡겠습니다. 2025년 쿠팡이 얼마나 형편없는 회사인지 국민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 기업인지 밝혀드리겠습니다. 박대준 대표, 네. 이번 사태가 개인정보 유출입니까 노출입니까? 답변하세요. 단문으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네. 약간 지금 어리 나가신 것 같은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답하세요. 중국인이 그 유출했다는데 조선족입니까? 아니면 중국 사람입니까? 현재 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저희가 아니 그 사람들이 이걸 범죄 조직에 팔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네, 성인 4명 가운데 3명이 사용한다는 쿠팡, 그 쿠팡의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해외에 체류 중인데 만약에 청문회가 열린다면 이제 김범석 의장도 참여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정법상. 왜냐하면 김범석 씨가 지배구조를 묘하기 위해서 지금 실제 우리 법상으로 지주회사 대표도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이분이 국적이 또 미국이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거의 필요한 경우 아니면 한국에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기간이 잡혔을 때 거의 고의적으로 지금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몰라도 안 들어온 이상 저희가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불러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수단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법상 지배구조를 감안할 때 이 사람을 사실상의 오너라고 간주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너로 간주할 경우에는 또 다른 우리가 국제 관행상의 그 경영상의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이 문제 관련돼서 저도 옛날에 여러 차례 검토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쿠팡 문제 관련돼 가지고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활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김범석 한 명에 대한 뭐 단죄가 아니라 이러한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그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좀 엄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상당히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 성인 대부분이 쿠팡에 연관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물론 뭐 계좌나 결제 관련된 건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주소, 전화번호, 그다음에 그렇죠. 모든 개인의 그 신상과 관련된 기록은 다 털렸다는 측면에서는 국민 모두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갑자기 뚜렷하게 어떤 그 스미싱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피싱 문자가 많이 오고 전화도 온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요. 물론 꼭 그게 연관돼 있는지는 확인되진 않지만 그런 불안감들이 온 국민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는 저는 청문회든 뭘 하든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엄정하게 이 사태를 하고 쿠팡 측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는데 이렇게 창업주를 청문회에 부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오늘 대통령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쿠팡 한국 법인 대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정말 그냥 월급쟁이 사장으로서 이제 미국 쿠팡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이제 CEO 이상 이하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쿠팡 한국 법인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투자는 소홀히 하고 계속해서 뭐 경찰 출신이다, 심지어 정치권의 뭐 보좌진 출신이다, 뭐 이렇게 언론인 출신이다 이런 사람들만 계속해서 영입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로비스트들만 이 한국 법에는 벌벌 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위한 이 보안 강화를 위한 어떤 투자는 완전히 소홀한 거거든요. 거기에 또 정부는 인정을 해주는 형태로 형식적인 검사인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만일 이게 범죄 집단에게 이걸 팔려 있는 상황이라면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어떤 그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이제 지출될 수밖에 개인적 피해를 떠나가지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참에 쿠팡은 여전히 그러니까 이 쿠팡 사업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근로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윤리 도덕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그냥 짚어보면 다 문제가 되는 그런 기업이 돼 있거든요. 이참에 그런 걸 발본색원해서 쿠팡도 한국에서 이런 돈벌이를 하는 뭐 이런 자기네들 기업의 어떤 가치 이익 추구에만 매몰리는 집단이 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루면서 그런 편리한 그런 기업으로서 우리가 이용이 되어야지
지금 상태는 너무 무방비 상태로서 사실상 쿠팡을 갖다 우리는 지켜만 본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뭐 그런 특단의 정부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최근에 체포한 김건희 씨 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모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추가 증거로 냈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 측이 부동의하면서 증인 신문을 하게 된 것인데요. 내일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씨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하면서 미뤄질 가능성도 있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증인 신문하고 결심 공판은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는 오전에 증인 신문을 하고 오후에 결심 공판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김건희 씨 공판에 도이치 공범이 증인 신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도이치 공범 이모 씨의 증인 채택을 진행하면서 불거진 일인데요. 김건희 씨는 앞서 도이치 공범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의견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심 공판을 내일 진행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내일 결정할 전망입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열어주시죠.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이 인권을 침해할 경우 나치 전범처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 주권 정부는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 법무장관님, 요새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그 근저에는 수면 밑에 그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또는 이 군사 쿠데타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내일은 특별 성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담화 형식이 아닌 성명인 이유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윤석열이 그날 12월 3일 10시 35분에 특별 담화를 하면서 계엄 선포했어요. 네, 그래서 좀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있고,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12월 3일 날 담화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담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듯 이재명 대통령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또 상속인들도 끝까지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관련 법안도 저도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사건에 격분했었냐면, 물론 과거에 뭐 한국 전쟁 시기나 해방 전후에 그 대량 학살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밝혀졌을 땐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었고요. 그리고 비근하게 가까운 예 중에서는 지난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당시에 홍콩에서의 수지킴 씨라는 여성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살인 사건이 범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여성 수지킴이라는 사람을 북한의 간첩으로 조작하고, 그리고 그 집안 아예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장세동 씨에서 책임을 문 거는, 형사처벌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배상액이 배상에 따른 9억 정도가 배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범죄자는 버젓이 우리나라의 IT 사업가로 그냥 승승장구했었다가 이 사건으로 이제 결국은 진상이 드러났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 권력이 동원된 사건은 당장의 진상이 밝혀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소시효가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의 어떤 처분된 재산, 특히 우리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 관련된 은폐된 재산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공권력이 관련된 중대한 인권 침해나 국가적 어떤 손실을 입힌 범죄에 대해서는 저는 공소시효도 없어야 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 계엄 1년을 맞아서 대통령이 담화가 아닌 성명을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담화라고 하면 12.3 계엄이 생각나서 국민들이 싫어할 것 같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대통령이 시민 대행진 행사에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이제 내년에 대통령 국가 경호상에 상당한 그 보완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사전에 이렇게 공지하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에요. 그렇지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추경호 의원이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자정 아니면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이 영장 실질심사 전담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대통령께서 내일 딱 12.3 비상계엄 1년 되는 날 시민들과 함께 시민 대행진을 하겠다. 그리고 성명서를 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그 전담부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사법부가 독립된 가운데 저 법원 부장판사가 제대로 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저걸 영장 심사를 할 수 있겠다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야 한다면서 나치 전범처럼 처벌한다. 이것은 이제 이런 거거든. 나치 전범 같은 경우는 이건 당연히 처벌해야죠.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또 포로 수용소에서 그 가스를 가지고 그 무고한 학살을 시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되죠. 그렇지만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에 의해서 불과 6시간 만에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작동돼 가지고 국회는 탄핵 소추 의결이 이루어지고 헌재는 거기에 따라서 파면 결정 심판까지도 해내고 그리고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또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끊임없이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한다면 언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거는 올고지 제1야당 정치 세력, 이 보수 전형의 씨를 갖다 저는 말리지 않고서는 이런 발언 대통령이 나서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봐요. 대통령 행보가 사법부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개인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두고 특검과 추 의원 측 입장이 다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심사 아직 진행 중이죠? 네, 오후 3시부터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추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 없이 짧은 입장만 남겼고 이후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며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국회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두고 특검과 추 의원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 외 6명의 검사가 구속심사에 참여했고 741쪽의 의견서와 304장 분량의 PPT도 준비했습니다. 신문을 마치면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입니다. 네, 구속심사 쟁점들도 알아보겠습니다. 특검은 어떤 부분을 강조할까요? 네, 오늘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국회가 군에 의해 짓밟힌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인 추 의원이 국민을 위한 역할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부각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이동하지 않고 이동한 뒤에도 원내대표실 안에만 머무르며 사태를 방관한 점, 또 원내대표 명의로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지 않은 점 등을 주로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추 의원이 구속되지 않을 경우 진술오염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소속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후 본회의 시각을 앞당기니 이를 전파해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표결을 방해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은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추 의원은 특검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원내대표로서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꿰맞춰 구속영장을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을 땐 계엄 선포를 미리 못 알려줘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만 했고 이 통화 직후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하면서 의총 장소를 예결위 회의장으로 바꿨는데 이걸 어떻게 국회 출입 방해 목적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소속 의원 누구에게도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법정 최후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기입니다. 네,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고의 배경에 쿠팡 자체 보안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에서 과기부 이 차관은 해킹 공격자가 인증용 암호키를 악용해 5개월 가까이 비정상적으로 쿠팡 서버에 접속해 고객 정보를 빼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류환웅 기자, 인증키가 악용됐다는 사실이 정부 관계자 발언을 통해 확인된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유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보고하면서 직접 쿠팡 보안 시스템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공격자가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비정상으로 접속해 유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증용 토큰 암호키가 악용됐고 공격자는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5개월 가까이 암호키를 사용해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격자가 5개월 가까이 고객 정보를 빼내는 동안 쿠팡은 전혀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보 유출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 직원이 인증 시스템 개발자였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 혼자 일하는 개발자는 없다면서 피의자가 한 명인지 복수인지 단정할 수는 없고 수사 중이라 더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범석 쿠팡 창업주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현안 질의에서 사고 이후 쿠팡의 대처 방식과 창업주 김범석 의장 책임론이 거론됐습니다. 사고 직후 고객 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로 표현한 점과 입장 표명이 없는 김범석 의장 책임론 지적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 생각 없이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희가 좀 생각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겁니까 그럼? 김범석 의장은?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쿠팡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가 1조 원대에 달할 것이란 발언도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열 부위원장은 1조 원 이상 과징금 가능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질의에 매출액 규모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 원으로 최대 비율 3%를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가 1조 2천억 원이 넘게 됩니다. 네, 그동안 쿠팡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랐어도 김범석 의장의 모습은 보기가 힘들었죠?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캠프, 위탁 배송 대리점 등에서 업무 중 숨진 노동자가 일용직과 계약직 등을 포함해 모두 7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직접 언론 앞에 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같은 행보를 보이면서 김범석 의장의 과거 행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쿠팡의 클래스 B 보통주를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4,846억 원을 이미 현금화한 것으로 전해져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쿠팡 연매출 40조 원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얻고 있지만
국내에서 사회공헌 활동은 외면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1년 전 200만 주를 미국에서 자선 기금에 증여했는데 대부분 미국에서만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 여파로 간밤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5% 넘게 급락했는데 전 거래일보다 5.4% 내린 26.65달러의 장을 마쳤고 한때 7% 이상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파문과 관련해 사실상 미국 기업인 쿠팡이 미국에서 사업했다면 고객정보를 저렇게 허투루 관리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가 않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고객정보를 유출했다가 수조 원의 과징금은 물론 고객 1인당 3,600만 원 배상금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미국 3대 이동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T-모바일은 고객 7,6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했습니다. 고객 85만 명은 아예 계정의 비밀번호까지 빠져나갔습니다. The size of this incident is quite substantial. There have been T-Mobile's had multiple breaches throughout the years. Some were bigger, some were smaller. So you have a mix of pretty much everything over time. 결국 T-모바일은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을 배상했고 고객들은 한 사람이 많게는 2만 5천 달러, 3,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이용자 정보를 외부에 흘린 페이스북은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유럽도 비슷합니다. 이른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액의 4%까지 토해내야 합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는 2년 전 유럽에서도 2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Quel que soit le mécanisme de transfert utilisé, alors la future décision d'adéquation, mais aussi les clauses contractuelles, par exemple.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감당도 못하면서 고객 정보를 닥치는 대로 수집하는 기업들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서울 등 중부 내륙은 내일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또 오늘 밤 서해안을 시작으로 모레는 서울에도 첫눈 가능성이 있다는 예보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서울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북쪽 상공에서 영하 35도 이하의 강한 한기가 남하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틀 이상 날씨가 급격히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에서 오늘 오전 10시 동남권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강원, 충청과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발효 시각은 오늘 밤 9시부터입니다. 특보 지역은 밤사이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강한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커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도 산간 지역인데요. 기온이 영하 9도 안팎,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내륙에서는 서울 은평구와 강서구가 영하 3도 안팎의 추운 날씨를 보였고요. 파주와 철원, 봉화 지역도 영하 5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2도를 기록하겠고요. 오늘보다는 기온과 체감 온도 모두 10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파주 등 경기부와 양구 등 강원 영서 지역은 기온 자체가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고 또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하루 만에 한파 수준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계절이 한겨울로 급변하겠다며 동파 사고와 한랭 질환 등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절정을 보인 뒤에 주 후반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추위와 함께 눈 예보도 있는데요. 서해안에 이어 서울에도 첫눈 예보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 서해안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 등 내륙에는 목요일은 모레 오후쯤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은 눈이 내린다면 이번 눈이 첫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서해안 지역으로는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새벽 그리고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예상되고 있는 적설량이 바로 조금 전에 기상청에서 예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호남 서해안 그리고 충남 서해안으로 당초 최고 8cm 안팎의 눈이 예보됐었는데 이 조금 전에 충남 지역으로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조금 수정됐습니다. 제주 산간 지역으로도 최고 10cm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지역에는 내일 새벽 사이에 대설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서 빙판을 이루거나 살얼음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또 서울 등 내륙 지방으로도 모레 오후부터 밤 사이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었는데요. 이 예보 또한 조금 더 수정이 된 상황입니다. 4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기 동부 지역으로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오겠고 강원도 내륙과 산간 지역으로도 1에서 5cm 정도로 눈이 조금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 지역으로는 당초 예상대로 1cm 안팎의 눈이 예고됐습니다. 찬 공기 세력이 다소 약화하고 바람 방향이 서풍으로 바뀌면서 해상의 눈구름이 내륙으로 더 유입될 걸로 예상된 건데요. 목요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중부지방에 추가적인 눈구름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 저기압의 경로와 기온 변화에 따라서 내륙에 내리는 눈의 양이 유동적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내륙으로 눈 오는 시간이 퇴근 시간대와 겹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레 오후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미끄럼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가격을 그대로 두되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용량 꼼수가 가공식품을 넘어서 최근 치킨 전문점에서도 발생해 소비자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행태를 막기 위해 외식업계에서 처음 치킨 전문점 중량 표시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최근 교촌치킨은 닭다리살만 쓰던 순살치킨 제품에 가슴살을 섞고 중량도 줄였다가 소비자 원성에 철회했습니다. 중량이 줄었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중량 표시가 전제돼야 하지만 외식 분야는 신선 재료를 요리하는 특성상 중량 표시 제도가 없습니다. 식약처는 교촌치킨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 치킨 전문점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중량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몇 그램인지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BHC, BBQ 치킨, 교촌 치킨 등 10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들 가맹점 수는 12,500여 개로 전국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내년 6월까지는 계도 기간이고 이후에는 위반 시 시정명령,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치킨값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이는 변동사항 고지는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소비자단체가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예산을 지원합니다. 치킨 전문점들이 대부분 자영업자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10대 대형 프랜차이즈 소속 점포들로 한정해서 직접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장에서 소비자 감시 기능이나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통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에 대한 규율도 강화합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꼼수 인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공지하지 않으면 식약처가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내년에는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 정지 명령까지로 강화합니다. 다만 중량과 재료를 바꿔 새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판단이 어려운 한계는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승객 수십 명이 다친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선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선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수갑을 찬 60대 남성이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지난달 19일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 사고를 낸 여객선 선장입니다. 선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실수사 임하겠습니다. 사고 당시 선장은 조타실이 아닌 선장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해역은 섬이나 암초가 많은 좁은 수로로 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원법에는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선박 조종을 직접 지휘하게 돼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선장은 평소에도 조타실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사고가 났던 수로를 천여 차례 지나면서도 선장이 조타실에 있지 않았다는 선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배 처음부터 선장으로 타면서 지금까지 하루에 그 좁은 수로를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방에서 안 나왔다는 거죠. 또 해경 조사를 앞둔 선원에게 자신이 조타실에 있었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선원들한테 거짓말 시키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앞서 휴대전화로 딴짓하다가 사고 13초 전에서야 위기를 감지한 1등 항해사와 선박 조종 임무를 소홀히 한 조타수가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선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대장동 일당이 보유한 5천억 원대 재산에 대해 성남시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이 환수를 포기한 범죄 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목한 건 대장동 일당의 재산 13건 5,673억 원입니다. 공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수원지법 등의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대상 금액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4,200억 원, 남욱변호사 820억 원, 정영학 회계사 646억 9천만 원 등입니다. 재산에는 예금과 부동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가 차원 추징이 어려워진 택지 분양 배당금 4,054억 원과 분양 수익 3,690억 원 등 범죄 수익을 민사 절차를 통해 환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액 1,128억 원 전액에 대해서도 검찰에 범죄 피해 재산 환부 청구서를 냈습니다. 환부 청구는 부패 범죄로 몰수 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 수익을 실제 피해자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시는 시민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전액 환수하고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러 법무법인에서 관련 수임을 거절하자 시는 결국 자체 인력을 동원해 이번 법적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삼성전자가 2번 접는 스마트폰을 공개하며 폴더블 폰 시장 주도권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이미 2번 접는 폰을 내놓은 상황에서 애플까지 접는 폰을 출시할 예정이라 한중미 3국의 접기 전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2번 접는 스마트폰인 갤럭시 G 트라이폴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3단 접이식으로 화면 양쪽을 안으로 접는 방식입니다. 접었을 때 두께는 12.9mm, 폈을 때 가장 얇은 부분은 3.9mm로 폴드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얇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어보니까요, 이 무게는 309g으로 일반 스마트폰보다는 조금 무겁고요. 이렇게 펼치면 10인치짜리 태블릿 PC처럼, 또 이렇게 접으면 일반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12일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에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단일 모델로 출시되고 가격은 359만 400원입니다. 공정 난도가 높고 시장 반응을 살피는 차원에서 대규모 물량보다는 소량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진짜 원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폴드 시장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최대 경쟁자는 세계 최초로 2번 접는 폰을 내놓은 중국 화웨이입니다. 초기 내구성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올해 화웨이의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은 34.3%로 삼성전자와 맞먹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애플도 내년 하반기에 첫 접는 폰을 내놓을 예정인데 주름 없는 화면 구현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양한 플레이어가 들어온다는 건 결국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에 그 폴더블을 만들어낸 역량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 리딩하고 한중미 3국의 접기 전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접는 폰 원조인 삼성전자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 2기 첫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올해 성탄 장식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 51그루가 곳곳에 들어섰고 화환 장식과 나비 장식, 리본 등이 설치됐습니다. 또 레고로 만든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도 놓였습니다. 백악관은 보통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영부인이 주도하는 트리 장식을 공개하며 연말연시 성탄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화시스템이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 위성 생산 기지인 제주우주센터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옛 탐라대 유휴부지에 자리 잡은 축구장 4개 크기의 한화 제주우주센터는 내년부터 연간 최대 100기의 위성을 생산하게 됩니다.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곳 생산기지는 위성 개발, 조립장과 성능 시험장, 우주센터 통제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한화시스템은 앞으로 자동화 조립 제작 설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으로 임종명 현 회장과 정진환 우리은행장 그리고 외부 후보 2명 등 모두 4명을 선정했습니다. 외부 후보 2명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LH가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약 3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이 1,900여 가구, 건설 임대주택이 1,090여 가구로 모두 3,009가구입니다. 오는 18일에는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상대로 매입 임대주택 통합 공고가 시행되며 60% 이상이 수도권에 공급됩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도로 오늘보다 무려 8도가량이나 낮겠고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0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도 최고 8cm의 무겁고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바짝 메마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많게는 9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8도, 춘천 영하 11도, 청주는 영하 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6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영하 3도, 광주와 대구는 3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 등 내륙에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